네. 지난 시간에 그 사례 보다가 많은 부분 있죠. 저희가 이제 아까 뭘 봤었냐면 150페이지에 이제 그 삼자간 명예신탁에서 부실법 시행 이전에 삼자간 명예신탁을 체결을 했고, 근데 부실법 시행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신탁자가 이제 수탁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던진 그 화두가 뭐였냐면, 이 신탁자가 자기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탁자가 아닌 매도인, 그다음 매도인이 을이었죠. 매도인 을에게 혹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을까? 그런 거를 물어본다면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혹시 여기에 이제 쓴다면, 왜냐하면 누구를 상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는 다 매도인, 수탁자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에 관한 부분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또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이론적으로만 따져볼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봤듯이 지금 이제 삼자간 명예신탁에서는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데, 지금 사조 사망에 의해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은 매도인의 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죠. 이행불능인데 귀책 사유가 있나요, 없나요? 귀책 사유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신탁자의 그런 귀책 사유이지, 매도인인 갑은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위험부담 문제죠. 위험부담 문제. 그래서 537조와 538조에서 그 매도인의 불귀책 사유로 해서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이행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채무자의 이행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이행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는데, 지금 신탁자가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런 경우에는 위험부담 중에서 537조가 아니라 538조 1항 전문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매도인의 신탁자에게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매매대금 이행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미 매매대금을 받았죠. 그럼 그 매매대금을 이런 경우에 매도인의 신탁자에게 반환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판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15일 2001-61654인데 이 부분은 자료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 질문사안 그대로 해서 매도인에 대한 손해회복이 가능하냐를 만약 검토해 줬다면은 가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보고요. 나머지 이제 양거로 3번은 앞에 나왔던 판례의 그런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별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음번 사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4페이지를 보세요. 154페이지에 2015년 법무사 문제 2문이고요. 명의신탁과 사행위에 관련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약간 특이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점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을은 그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매각 허가를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을이 경락인이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매각 대금의 출처가 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갑을 간의 부자지간인데
아버지 갑이 아들인 을에게 이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토지를 낙찰받아라 라고 매수자금 전액을 준 겁니다. 자, 이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명의신탁자고 을이 명의수탁자죠. 명의신탁인데 근데 이 경매죠.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는 것은 사법상 매매와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 소유자 자체가 매도인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매에서는 매도인을 누구로 봐야 될까요? 사법상 매매에서는 소유자인 매도인이 어떠한 의사 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매라는 것은 경매법원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라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와 아무런 무관하게 법원이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요 경매법원이 끼어들어간 명의신탁의 특수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 다음에 경매법원이 매도인인 그러한 독특한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자가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대법원 판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이다. 1번에 X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결국에 지금 명의 신탁자냐, 명의 수탁자냐? 결국에 오른쪽에 155페이지의 판례를 보시면요. 그 경매 절차에서 매수자금 부담자와 그 다음에 경락인의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 실질적인 매수자금 부담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이 없이 명의인이 취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그 다음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갑을 간의 명의신탁이다. 을이 수탁자고요. 그랬을 때 명의신탁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겠죠. 무효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이제 무효가 되고 그렇다면은 그 계약 명의신탁에서와 동일한 판례 법리로 인해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소유자가 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랬을 때 명의신탁은 무효죠. 그러면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매도인이 경매법원인 계약 명의신탁의 구조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독특한 사안인 거죠. 근데 경매 우리가 이제 그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이냐를 따질 때 경매법원이 악일까요, 선의일까요? 선이겠죠. 이런 사정을 경매법원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경매법원이 선의의 매도인이고 갑이 소유자이면서 신탁자이고 을이 수탁자인 계약명의 신탁의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양괄호 3번의 물권 변동 효력을 보시면 2012-69197 그런 판례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경매 절차에서 소유자가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소유자와 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딱 요 사안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4조 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사법상 매매이지만 일반 사법상 매매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유자가 경매 절차에서 어떠한 아무런 관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따져봤을 때 이 경매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계약명의 신탁에서 4조 2항 단서에서 뭐 상대방 당사자가 선의일 때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 당사자는 보통 매도인이자 소유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소유자인 이 갑이라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그 4조 2항 단서에 상대방 당사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거의 매도인이 선의인, 그러니까 매도인은 경매법원입니다. 매도인을 경매법원으로 보고 그런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 신탁에 준하에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갑이 소유자이자 신탁자,
그리고 갑은 당연히 이러한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매도인은 경매법원인데 경매법원이 모르고 있죠. 따라서 물권 변동은 유효해서 의뢰 소유권은 유효하게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과로 이제 그랬을 때 문제 2번은 그 사행위 문제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등 맞췄는데 신탁자인 갑이 제3자인 병한테 토지를 직접 매도하고 이제 명의 수탁자 을에게 시켜서 수탁자 을이 협조하에 병한테 소유등 맞춰줬다라는 부분은 아까 그 사회행위 문제와 관련해서 본 부분이죠. 그리고 또 뒷부분에 이와 달리 수탁자 을이 매도했다. 그랬을 때 신탁자가 매도했을 때 사행위가 되느냐라는 부분은 아까 이제 나온 판례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갑의 매도 행위는 사행위가 될 수 없고 을의 매도 행위가 사행위다. 왜냐하면 페이지를 넘기셔서 156페이지에 이제 양괄호 3번에 갑이 처분한 경우에 지금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 신탁이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처분한 경우에는 사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을이 처분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을이 처분한 경우에는 사행위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판례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3번이 좀 중요하죠. 자, 3번 사안을 보시면 자, 수탁자 을이 본인 명의로 소유등 마친 상태에서 정과 다시 한번 양자 간 명의신탁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 앞으로 소유등을 맞춰줬는데 그 정이 또 무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을과 정 간의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정이 무에게 매도한 것은 사조 사망에 제3자에게 처분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 토지가 또 경매 절차가 들어갔나 봅니다. 그것을 우연히 알게 된 그 수탁자가 다시 그 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자 을, 수탁자 정의 그런 구조에서 신탁자 입장에서 다시 수탁자에게 부동산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물권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등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 2012년 전합판례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판례와 연결되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면 157페이지에 보시면 뭐 양자간 명의신탁이다라는 건 이제 다 알고 있고요. 양괄호 3번에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을 했죠. 자, 그래서 신탁자가 소유권 상실했습니다. 외괄호 1번은 그렇게 됐고요. 근데 외괄호 2번이 문제죠. 수탁자가 다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인해서. 자, 그랬을 때 다시 그러면 신탁 그걸 다시 보셔야겠네요. 외괄호 1번에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판례를 다시 보셔야 되는데, 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이제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그러면 신탁자가 세 번째 줄에 신탁자가 소유자로서 수탁자를 상대로 원인 무효를 이유로 소유등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진등명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런 사안에서 제3자에게 처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 부동산이 수탁자에게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차 제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안 된다. 왜냐하면 외괄호 2번의 세 번째 줄에 이러한 등기 말소 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많이 본 판례 문구죠.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서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 가부에 관한 판례에서 나왔던 다수 의견의 그런 판례 문구죠.
따라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소유권 상실했다. 제3자에게 처분했기 때문에 사조 사망에 따라서 소유권 상실했으면 이제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청, 즉 말등청이나 진등명 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페이지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소유권 취득했어도 이미 상실한 소유권의 기초에서 다시 물청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더 이상 을은 정한테 진등명 청구할 수가 없고요. 맨 밑에 주라고 해서 을은 정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 2010-28604 전압 판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자료로 올려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면요. 그 판례를 그대로 활용한 판례죠. 그래서 그 자료실에 올린 그걸 보시면요. 자, 전압 판례인데 2012년 5월 17일 2010-28604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모배상 청구권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관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불법행위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보시면요. 자, X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대한민국 앞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A와 B 앞으로 소위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원고가 지금 피고가 대한민국이고요.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 등기를 해서 A와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청구를 하는데 각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고 A와 B를 상대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피고, 즉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A와 B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청구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직후에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야 네가 남의 땅에 대해서 함부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으니까 피고 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원심 보시면요. 원심 보시면 자, 결국에 지금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한테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아까 A와 B가 그 소유권 이전을 받은 A와 B가 취득시효, 그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절차의 이행 의무가 어떻게 돼요? 이행불능이 돼버리죠. 넘겨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등기명의 A와 B가 등기부 시효 취득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모배상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다수 의견을 보시면 자,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의 기초에서 지금 민법 214조에 그 물권적 방위배제 청구를 했다라는 거죠. 뭐 말소 청구이건 진등명 청구이건 간에. 그런데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원고가 소유권 상실했죠. 그래서 아예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피고 대한민국한테. 그렇다면 이것을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390조에 손배청을 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배청이라는 것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해서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 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 관계가 존속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때 전모배상으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거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채권은 존속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등기 말소 청구권 등의 물청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아예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서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채권의 존속처럼 물권의 존속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전보배상을 운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예. 따라서 이것은 선행소송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면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었다면은 그것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전보배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이유에 보시면 밑줄 그은 부분에 원고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배 청구할 수 있다면 변론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유권, 그러니까 물권을 침해로 했을 때는 구제 방안이 그 불법 행위라든가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채권 같은 경우에 전보배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중별되어 있다라는 그 체계를 확인한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민사법 통합 주제로 이렇게 나오는 추세니까 거기에 소송법적인 논점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손가락 표시에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면 원래 그 원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소유권 상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는데 원심이 자기 마음대로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배청으로 함부로 판단을 해서 손배 책임을 인정한 처분권주의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 부가적인 논점이었고, 그래서 전합 판결에다 원심이 파기환송되어서 파기환송 후에 원심이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손가락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청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기산점이 언제냐? 결국에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이 기산점일 텐데, 자,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되었다라고 해서 그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된 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해서 아직 기간이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피고 쪽에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개 의견이 되게 긴데 그 중에 일부만 그냥 이제 발췌해 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이라는 것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취지는 뭐냐면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자성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딱 그 어떤 그 논리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채권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그 다음에 그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 딱 이런 구조가 논리 필연적으로 철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을 보세요.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은 또 별개 의견을 반박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물권 그 전보배상을 이제 인정한다고 해서 꼭 보호가 더 이제 후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취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 평석을 보시면 결국의 문제는 양가로 이번 문제의 소재죠. 물권적 청구권에 채권 편의 규정이 적용되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채권 편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물권적 청구권에 준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청에 준용되는 그 사례로 뭐가 있냐면 이행지체, 수령지체, 변제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행불능에 관한 규정이 어떤 그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쟁점이 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종전에, 이거 이제 전합 판결이죠. 그러니까 종전에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의 판결은 인정을 했었는데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요. 근데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인데요. 자, 첫 번째 그 판례구는 뭐냐면은 무권리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관해서 임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딱 요 사안이죠. 근데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을 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딱 요 판례, 전압 판결이 변경한 판례가 딱 요겁니다. 요 동그라미 1번을 전압이 변경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판례군이 있는데 증여계약 같은 원인행위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가 나중에 예컨대 뭐 사기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다라는 등으로 취소가 되었는데 선의의 제3자 명의로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가 집행불능에 이른 경우요. 근데 6호 판례군은 전압 판결이 변경한 판례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 가서 이제 클릭해 보시면 그 위에 변경한 그 판례 번호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클릭하면 이제 판례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의 판례들은 클릭하면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면 그래서 외과로 2번에 보시면 물권적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는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한 규율만이 문제가 되고 채권 채무에 대한 구제 수단은 채무 불이행 책임. 이것이 이제 민법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를 기본으로 깔고 아까 이제 그 명의신탁 관계와 결합해서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용익물권 파트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용익물권 파트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2016년도 법원행시에 나왔던 채권자 취소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결합된 그 사안이 있죠. 그 거의 그 2012-73158인가요? 그 그 판결을 거의 그대로 모태로 해서 나온 그 사안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 그것이 이제 요 남은 시간의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것이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사안도 다 충분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2016년도 법행 문제를 먼저 보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충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이제 올리고 다 올랐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상권 그 사안들은 조금 중요도를 고려해서 요 다음 시간에 선별식으로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자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시냐면요. 바로 나오네요. 166페이지에 사례 법정지상권 2016년 법행 일문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밑에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를 보시면 2014년 최신 판례 2012-73158과 2012년 전압 판례 2010-52140입니다. 52140을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점수가 갈리는 문제였다. 실제로 이제 하나만 고른다면은 2012-73158 사안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만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2012 전압 판례는 그 판례 안에 들어가 있는 논점이었고요. 그래서 이거의 어려움은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막 엇갈리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이 여러 개로 쪼개지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시간의 흐름으로 분석해서 조합을 해야 쟁점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정지상권도 문제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그 축이 되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어떤 효력, 상대적 효력, 상대적 무효설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핵심 축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에 집어넣어도 되고 채권자 취소권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우선은 법지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판례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정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정리된 부분까지만 제가 그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놓은 도회가 있고 원심의 어떤 소송 경과와 판결 요지까지만 제가 띄어서 좀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좀 보실게요. 이 사안 그대로고 그냥 A, B, C 그 당사자 이름만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양도의 사회행위 취소와 법정 지상권 파트죠.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사실관계 밑에 표가 있죠.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 판례 그 논문이 바로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뭐 친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한번 비교해가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건 건물이 X 토지와 Y 토지 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볼 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건물이 서 있고 그 건물이 양 토지 사이에 걸쳐져 있는데 전 편의상 왼쪽을 X, 오른쪽을 Y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문제에서는 왼쪽이 X1, 오른쪽이 X2라고 저는 이제 봤는데요. 자, 근데 건물 및 XY가 소외 A1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소외 A1이요. X토지에 관해서 채권자 B와 95년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칸에 X의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95년도에. 그리고 B가 저당권 취득을 했죠. 근데 이 당시에 X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Y 토지 소유자를 보시면 전부 다 A1으로 동일하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A1은 2000년 2월에 원고 을에게 이 사건 건물과 토지 Y를 매도합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25일 날 소유권 등기를 마쳐줬습니다. 다 표로 내려가시면 두 번째 칸 보시면 건물과 Y 토지가 매매되었어요.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서 을이 그 건물과 Y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X 소유자는 그대로 A1인데 건물과 Y 토지의 소유자는 을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동그라미 3번으로 올라가실까요? 자, B가 저당권자 B가 담보권 실행 경매를 해서 A2가 X 토지에 대한 매수 대금을 납부해서 X의 소유자가 A2로 바뀝니다. 자, 세 번째 표 칸으로 가시면 X 경매가 되고 A2의 소유권 취득 2004년도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X 소유자가 A2로 바뀌었죠. 그리고 건물과 Y는 여전히 을 소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렇죠. 일단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2005년도 2월 달에 지금 채권자 B, 예, 아까 그 근저당권 설정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채권자 B가 아까 이제 을에게 건물과 Y 토지를 매도한 거에 대해서 사행위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건물에 관해서만 A1과 을 간의 매매가 사행위로 취소가 되어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말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칸이죠. 자, 사행위 취소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입니다. 2005년도 2월 달인데 X 토지는 여전히 A2 소유죠. 경락인. 그 다음에 Y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을입니다. 왜냐하면 Y 토지는 채권의 취소의 대상이 애초에 아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건물이죠. 을 명의 이전 등기의 무효하고 과료하고 상대효죠. 이것이 바로 채권의 취소권 효력의 그 상대효, 상대적 무효설, 통설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A1 채무자가 소유권이 회복이 됐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유자는 을이다라고 판례가 되어 있죠. 자, 이게 뭔가요? 지금 A1이 채무자고 을이 수익자인 셈이죠. 그랬을 때 채권자 취소가 상대효가 있다라는 것은 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사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그 채무자와 수익자의 어떤 그 법률 관계가 그대로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채권자 B와의 관계에서만 의뢰을 명의의 건물 소유권 등기가 무효이고 A1으로 회복이 된 것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와의 관계에서는 그대로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는 을인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대적 무효설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상대적 무효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판이 제기가 되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보실 때 너무 좀 그 법리가 너무나 이렇게 좀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그 현실감, 뭐랄까 좀 와닿지가 않고 너무 기술적이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 무효가 돼가지고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말소가 됐는데 그 사이에서만 무효라니. 그러면 지금 여전히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 있다면은 지금 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넘어갔는데 형식주의의 우리 민법 체계에서 그럼 남들이 봤을 때 여전히 수익자 명의인 건물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비판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치 우리 그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 관계에서 우리가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등기의 상대적 말소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상 옳은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볼 땐 여전히 수익자가 소유자라고 한다면 외관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죠. 외관은 수익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가 되어서 채무자 명의로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채무자 명의인데 실질은 여전히 수익자 소유라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순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 말고요,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자, 이렇게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회복한 다음에 취소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 있겠죠. 강제 집행을 했을 때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에 참가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취소 채권자 Y 사이에서만 이 소유권의 채무자 명의로 회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소유자가 수익자 거라면서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자기의 채무자도 아닌 제3자인 수익자 명의의 재산에 집행에 참가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론적으로 그 개정안에서도 지금 우리는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 청구를 하는데 아예 사행위 취소의 피고를 채무자와 수익자 공동으로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취소가 되어서 이제 지금 여전히 그래도 수익자 명의의 재산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갑이 X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표에 보시면 매수를 했고요. 매수를 했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했고 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자, 이 사건 건물은 B의 강제 경매 신청과 법원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서 2006년 11월 16일 날 기입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졌고 그 당시에 이미 X는 갑이 소유자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 여전히 판례의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을이고 아직도 Y 토지 여전히 을입니다. 이 상태. 그러면은 강제 경매죠.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있어서 소유자 동일 요건에서 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시인데 이 당시에 건물도 을, 토지도 을이죠. 소유자의 동일 요건에 충족이 됐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이어진 경매 절차에서 2007년도 8월 달에 병한테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은 병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X는 갑, Y는 을이죠. 그래서 표 맨 마지막 칸에 건물의 강제 경매와 병의 소유권 취득해서
X 토지는 갑, Y 토지는 을, 건물은 병입니다. 그래서 X와 Y 소유자 갑과 을이 건물 소유자 병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경과를 한번 보시죠. 워낙에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소송의 경과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심에서는 이 관습법정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을 불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건물 철거와 대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을 보시니까요. 자, 병이요. 병이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가 요거는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 1심과 원심 판단은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대법원 판단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맨 밑에 3번에 대법원의 판단.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X 토지에 관한 부분, Y 토지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 본 거죠. 자, 이제 표를 한번 놓고 한번 보시죠. 자, X 건물 철거와 대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요. 그러니까 표 첫 번째 칸이죠. 첫 번째 칸에 이 사건 X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A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죠. 따라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에서 소유자 동일 요건이 충족이 됐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위 근저당권에 기해서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A2가 X를 매수해서 소유자가 되었죠.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이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를 통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죠. 따라서 위 매수대금 납부 당시의 건물 소유자가 누구죠? 지금 보시면요. 표 세 번째 칸에 X 경매와 A2의 소유권 취득 당시의 건물 소유자가 을이죠. 따라서 그 당시에 소유자가 달라질 당시에 건물 소유자인 을이 X 토지 부분에 대해서 민법상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병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를 위한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했다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라서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어도 여전히 소유자가 을이라고 했죠. 판례 입장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을은 여전히 소유자이면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경매 절차에서 병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함께 법정지상권도 승계 취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토지의 기초에서 이제 병 건물에 대한 철거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한번 보시면, 자, A1이 을한테 2000년도 2월에 건물과 Y토지를 함께 매도를 했죠. 근데 2005년도에 채권자 취소를 했죠. 그래서 건물에 관해서만 매매계약을 취소를 하고 을 명의의 소유등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죠? 그것은 취소 채권자 B와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고, 여전히 그 다른 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을이 건물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을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까지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표 맨 밑에 두 번째 칸에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2006년 11월 당시에도 여전히 건물 소유자가 을이죠. 따라서 이 사건 Y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소유자 동일 요건도 충족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이 위 강제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해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죠.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당시에 건물이 이제 병이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병이 Y토지 위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관법지를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죠. 그래서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순으로 이제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판시사항을 보시면
꺽쇠 1번에 이제 이것은 이제 풀어쓴 것이고 판시 사항으로 직접 보시면요. 꺽쇠 1번에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가 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여기는 뭐 전득자 안 나오죠. 소위 등이 말소된 경우에 관법지의 성립 요건인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 즉 강제 경매도 포함해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소극이라고 했습니다. 즉 채권의 취소가 상대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판결요지 1번으로 가시면요.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민법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행위의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 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다음 페이지,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채무자 A1 앞으로 등기는 회복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익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지상 건물이 을한테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 취소의 행사에 따라서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즉 을 명의의 소유 등이 등기부상으로 말소가 되었을지라도 이것은 그 채권자 취소로 인해서 그렇게 등기가 말소되는 것이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일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강제경매 압류 효력 발생 시에도 동일 요건의 충족이 되게끔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꺽쇠 2번. 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그 지상권을 당연 취득하느냐. 이것은 기존의 판례의 법리로 확립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는 사행위의 수익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 지상권 취득한 후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라서 수익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을 명의로 소유가 존속하고 있다가 경매 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정 지상권 남아있다가 온전하게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요지 2번을 보시면, 자, 366조에 관한 사안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건물 소유를 위해서 366조의 법지를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 소유권 이전받으면 건물의 매수 취득과 함께 지상권 당연 취득을 하죠. 종된 권리니까. 이러한 법리는 사행위의 수익자가 건물 소유자로서 법지를 취득한 이후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해진 건물 양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 만이가 말소된 다음에 그래도 수익자 명의로 수익자 계속 소유로 남아있다가 강제 경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판례를 이제 문제화한 것이 동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요 사안을 이제 계속 이제 쭉 분석해 나가기엔 조금 시간이 이제 모자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이제 그 표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법정 지상권 취득을 했고 어느 부분에서 이제 관법치를 취득을 했는지를 다 이제 아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취득 여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요. 총 3군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2군데 정도만 언급을 했는데 총 3군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총 논점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366조상 법정지상권에서 소유자 동일 요건,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기준 시점이 언제냐. 네, 그런 관련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 이제 압류 이전의 가압류 시점이다. 뭐 그런 어떤 판례, 매각대금 완납이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 발동 시점이다라는 전환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했을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는지 그 3가지가 통논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검토를 3군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중 한 군데가 조금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항변에 관한 당부만 이제 서술하려고 했는데 여론으로 이제 그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됐을 때 치료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해주면 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만 가지고 이제 1시간을 그대로 해도 양이 나올 정도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료를 보강을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늦어도 다음 시간까지는 자료를 다 정리해서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180페이지 정도까지는 보려고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제 그 모든 사례를 동일한 비중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것 위주로 보면서 다른 사례들은 좀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약간 맡기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수한 논점만 이제 터치를 해서 좀 시간 내에 이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내일은 요 2016년 법행 사례를 마저 설명을 하고요. 설명을 하고 관법주와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특기할 만한 부분만 터치를 하고 넘어가서 이제 진도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